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념 정의, 당사자, 권리 의무 관계, 계약 해제, 기간, 손해배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이 끝났지만 또 하나 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나머지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계약이 유리한 계약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연장을 하게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약들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조항을 저희가 살펴보시면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효 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할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계약서와 관련해서 어떤 특정 부분이 무효가 되면 전부 무효가 원칙인 것입니다. 전부 무효가. 다 날아간다는 것이 한 말이죠. 그러면 계약서의 각 조항을 딱딱딱딱 정확하게 구분해 놓을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단서 조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무효가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따라서 계약서의 전체적인 조항을 잘 구분해 두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둘수록 어떤 특정 조항의 일부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무효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이 독립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건 뭐예요? 아까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어떤 계약이나 처분 문서가 불명확할수록 불명확하고 축약되고 생략되고 기재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가 날아가면 다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수를 한 장에 쓰려고 애쓰지 마시고 두 장, 세 장, 네 장이 늘어나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구분되는 내용으로 쓰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약이 무효되는 사정과 관련해서 민법 제104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게 인정되는 사유는 아니에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는 매매 가격이 뭐 2배 이 정도 차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뭐 5배 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궁박이라는 것은 급박한 공공을 의미해요. 경제적 사정이겠죠. 근데 경제적뿐만 아니고 정치적, 물리적, 정신적으로 이 급박한 사람의 급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원래는 고소를 안 당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고소를 했어. 그랬더니 우리 수사기관에서 그 고소가 사실인 줄 알고서 뭐 구속을 하겠느니 내일이면 구속된다느냐 하면서 막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실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너무 두려우니까 감옥을 안 가거나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구속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은 그게 뭐 자기 집처럼 드나들죠. 법원 가서 위증도 밥 먹듯이 하는데 그런 게 안 놓여주신 분들은 법원 가서 위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전문가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묻는단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 다른 얘기지만 수사기관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가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거짓말 탐지기는 그냥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건데 거짓말 탐지기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사기관 가서 그런 거짓말 탐지기 해라고 외치는데 내가 자신이 없으면 안 한다고 하시면 돼요. 괜히 나오면 불리한 정황만 되니까. 정황으로만 쓰는 거예요. 거짓말 탐지기. 그거 자체가 유력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서 특히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쉽게 알아내는 방법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뭐 했습니까? 누구랑 같이 갔습니까? 어디서 뭐 했지라고 해서 똑같은 질문을 3-4번 바꿔서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걸 같은 상황을 똑같게 진술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물어도 다 일관되게 대답을 해요. 근데 거짓말하는 친구들은 이건 이랬고요, 이건 저랬고요 라고 해서 웬만하면 진짜 웬만한 사기꾼 고도의 정치적 사기꾼이 아닌 다음에는 내용이 복잡할수록 다른 얘기를 물으면 물을수록 계속 엉키게 돼요. 그래서 그걸 질문한 다음에 종합해서 똑같은 상황을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대질한 걸 종합해서 보면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심증이 굳어지게 되죠. 법원에도 그렇게 가게 돼 있고. 근데 이제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 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은 구기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는 내가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니까 바로 부동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검찰 가서는 적절하게 묵비권 행사하고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불리한 사정이 많아요. 형사사건에서는. 민사는 좀 덜하지만. 자, 저희들이 경소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보통인이 베푸는 주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쉽게. 아까 말한 경솔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어떻게 돼요? 고의는 중과실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도 아주 내가 있어서 당연히 봐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경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궁박 경솔로 인해서 어떻게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어야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이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이거 이렇게 무효가 되면 아깝잖아요.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리고 지금 나랑 상대하는 저 사람이 내가 약간 침해가 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 내가 유리한 것을 유효하게 구속력을 가지게 하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팁처럼 쓰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내용 중에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본 계약은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모두 이해한 후 체결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기망이나 강요도 없었음을 확인한다. 라고 기재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쭉 확인하고 기망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딱 의사합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걸 가지고 나중에 가서 법원에 가서 판사님 저 사실은 이거 하나도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유리한 거 하실 때 요령이죠. 자, 그리고 저희가 계약서에 보증하실 때가 있어요. 보증. 근데 보증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보증인인데 그냥 단순히 와서 뭐 쓱쓱쓱쓱 해서 이 펜이라고 쓰면 어떻게 되죠? 그게 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보증인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때는 보증인은 어떤 의사를 기재할 때는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계약서의 끝부분에 이 펜 빵빵빵인이라고만 기재한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상 보증하러 와가지고. 근데 보증하러 와서 이 펜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어떻게 돼? 입회라는 말은 어떻게 돼? 우리 둘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서 니네 둘 사이가 거래한 걸 봤네라는 정도의 효력만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계약서의 본문에 병은 을이 본계약상 부담하게 되는 모든 의무를 연대해서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하면 어떻게 돼요?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서의 끝부분에 저와 같이 쓴 다음에 병의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하고 지내다 보면 싸움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근데 싸움이 발생했는데 제 거래 상대방은 경상도 살고 저는 청주에 있네. 이 경우에 청주에서 소송을 하는데 끌어오는 방법이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약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 써먹는 방법인 거예요. 대기업하고 계약을 하시거나 우리가 보험계약이나 뭐 어떤 것을 보면 약관에 보시면 다 이 관할 조항이 있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기업들은 다 대부분이 본사 있는 대로다. 근데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약간 우위에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거래 경험이 많지 않거나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잘 안 읽어보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 이런 거를 미리 하나 쓱 넣는 거죠.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해석과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재기의 관할은 청주지방법원으로 한다라고 하면 내가 경상도에 있는 사람, 전라도 사람하고 거래하더라도 그 사람은 청주에서만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상사중재원 합의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상사중재 합의를 할 때는 요령이 뭐죠?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분쟁 해결은 상사중재원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야 돼요. 그렇게 안 쓰고 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합의에 의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상사중재 또는 법원 등 접박 절차에 의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사중재원이라고 써놨지만 이런 걸 저희가 선택적 중재합의라고 그럽니다. 법원이나 중재원을 두 사람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사중재원에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을이 자기는 이거 돈도 많이 들고 법원 가서 소송하면 돈도 많이 들어. 근데 중재원 가면 신급은 한 번에 끝나고 비용은 최초 비용은 많이 들지만 어찌됐든 뭐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런 게 없으니까요. 바로 해결할 수 있고 기간도 몇 개월, 1년이면 다 끝나니까 더 좋을 것 같아라고 갈 수 있죠. 근데 이 경우에 불리한 사람이 상사중재원을 가게 되면 유리한 사람 입장에서는 선택적 중재 조항에 대해서는 나 싫어라고 하면 바로 중재원에서는 권한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사중재원이나 이런 중재합의를 하실 때는 나한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재합의하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사중재원은 그 특성상 법원과는 달리 중재위원들이 약간
조정의 시도를 많이 하고 일찍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유리한 사람이 손해를 좀 깎아줘야 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리한 사람은 손해를 다 받고 싶으면 법원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내가 뭐 반드시 판결하겠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조정을 강요할 수 없죠. 상사중재원도 마찬가지지만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유리한 것을 하실 때는 중재합의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불리하고 내가 혹시나 잘못됐을 때 한 방에 끝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사중재 합의를 통해서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상사중재원으로 해결하시면 이 상사중재원이 아니면 다른 중재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시면 중재에서 판결을 받아도 법원에 가면 다시 승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럼 또 이거 의도적으로 집행을 회피하려고 하면 그 상사중재 판결에 대해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법원 판결처럼 바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것까지 악용해서 집행을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약서에 이 중재나 이런 거 합의하실 때는 잘 의미를 알고 하셔야 된다.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면서 괜히 뭐 멋있는 말이라고 중재합의 이렇게 썼다가 되게 된통 당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그리고 중재원은 어떻게 되죠? 청주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청주에는 중재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할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안인데 하나의 사업이나 매매를 위해서 수개의 계약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둬야 된다. 우선순위를 정해두지 않고 같은 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같은 날 두 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요. 저희가 소송할 때 보면 같은 날 막 작성해서 도장을 꽝꽝꽝하고 관인까지 찍었는데 내가 살펴보니까 이거 이상한데? 그럼 이거 빼고 다시 할까요? 라고 해서 또 찍어요. 꽝꽝꽝.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두 개 다 가지고 있다 두 개가 서로 자기가 이거라고 들어. 둘 중에 한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거 관련해서 두 개가 들어온 법원 가면 어떻게 되죠? 판사님은 그 자리에 없었죠.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재판장, 판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검사나 이런 분들은 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고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 한 90% 이상 그 일을 평생 한 번도 해본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방식이나 행동 그리고 의도 이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맡긴 변호사조차도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줄 뿐인 거지 100% 그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시작과 끝 우선순위를 정해둬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당일날 이게 했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두 개를 작성해서 하나를 둘이 받아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파쇄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앞에 같은 날 작성한 무슨 계약서, 내용이 이렇게 된 계약서는 무효이다 라고 확인해둬야 된다라는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늘 문서는 어떻게?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늘 명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개 작성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기본 계약서와 실행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둬야 된다. 자, 그리고 문서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늘 우리가 당사자를 기재하게 됩니다. 당사자를 기재할 때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회사면 어떻게 돼요? 공공주식회사 대표자 누구누구라고 빵빵빵 써야 돼요. 근데 이것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회사라고 안 쓰고 대표자 이름만 빵빵빵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 놓고 나중에 봤더니 야 이거 나 니네 회사랑 거론한 줄 알고 돈 줬더니 실제 물건은 대표자 개인이 다 오네? 그러면 아까 계약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의 당사자 확정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야 회사냐 당사자냐 이런 거 싸우는 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건설 관련 업종에 있어서 아니면 특정 면허를 필요하는 업종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회사 이름을 빌려서 거래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능력은 있는데 건설업 면허가 없다. 아니면 내가 능력은 있는데 특정 면허가 없어요. 그러면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이 회사에 친분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허락을 받아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회사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만 일은 이 개인이 다 하고 회사 이름만 통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제3자는 어떻게 되죠? 회사가 당사자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 되면 안 발생한다. 근데 이 사람이 잘 못해. 자력이 없어. 그리고 일을 잘 벌려. 다른 데도 많이 해.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법원에 가져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당사자인지 이 사람이 당사자인데 이런 계약의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A, B가 다 회사하고 다 계약을 하는데 면허를 빌리면 와서 계약은 회사 이름인데 돈 달라 그럴 때 개인 통장으로 달라 그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는데 무슨 주식회사하고 그 밑에 대표자인데 대표자 이름이 등기부등본의 대표자가 아니고 그 거래 당사자인 대표가 돼 있어요. 이사가. 그래서 이런 계약은 애초에 내가 할 때 누구 소개로다 왔을 때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인테리어 할 때 거래할 때 누가 소개로다. 근데 어떻게 되죠? 사람은 시작할 땐 우리가 보험 계약 체결할 때 어떻게 돼요? 다 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사고 나면 어떡하죠? 안 주죠. 그죠? 어떻게든 안 주려고 그러지. 약관이라 이런 거. 근데 똑같아요. 모든 일은 다. 우리가 계약할 때도. 그래서 소개받거나 할 때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래 당사자, 이거는 바로 제가 뭐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전화로 다 상담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봤더니 대표하고 이름이 다르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도장은 쓴 거지. 그리고 이거 더 해줄 테니까 돈 깎아줄게요 하고서 썼는데 내용이 또 없네. 돈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이나 이런 거는 제가 사정이 있으니까 다른 제3자 통장으로 좀 주세요. 와이프입니다라고 해요.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나를 아주 피곤하게 한다. 따라서 어떻게 돼? 이분보다 돈 100만 원은 더 달라 그러지만 자력이 있고 대표가 정확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이 정확한 회사랑 거래하시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매일 경험을 거래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똑같은 하나의 일에서 이미 당했어. 면허를 한번 해서. 근데 누가 또 다른 사람 소개해서 또 왔어. 근데 또 잘해준다니까 또 이 소개한 사람을 믿고 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문제 발생은 누구죠?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잘 모르지. 근데 중간에 있는 사람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소개한단 말이에요. 신뢰하는 저 친구 아주 훌륭합니다라고 소개하는데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해 드리는 것은 계약의 당사자나 이런 걸 볼 때 법인 통장이나 거래 내역이나 이런 것들, 대표자, 당사자, 통장 거래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런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미 추천해 드리고 제가 조언을 해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할 때 조금 더 불안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법률사무소, 공증인가 법무법인이나 이런 곳에 가시면 그 계약 관련해서 공증을 받아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공증 받았을 때 공증 비용은 뭐 안 비쌉니다. 그래서 몇만 원부터 뭐 몇십만 원 그 사이인데 받아두면 내가 원본을 분실해도 공증사무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원본을 보관하고 있죠. 따라서 계약을 내가 뭐 서류 같은 걸 잘 보관하지 못하실 때 대신 보관하는 의미로 위조 변질을 방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계약의 당사자 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무인이라도 받아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잠깐만, 목 아파. 아무도 없는데 계속.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회사 자체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처분 문서나 보고 문서는 아니지만 내용 증명이나 최고세 이런 거를 많이 보내게 돼. 이게 뭐 사실상 공문서 같은 거랑 똑같은 것인데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내용 증명 반드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공문 보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내용 증명이나 공문은 뭐죠? 우리가 어떤 문서를 상대방한테 내용 증명으로 뭐뭐 해주세요라고 보내면 그때 당시에 이걸 보냈다라는 것만 증명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네가 뭘 안 하면 이거를 인정하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라고 써봐야 그것 아무리 답변 안 해도 답변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답변 안 한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률행위가 효과나 이런 것들이 강요되는 문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단지 그와 관련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시기에 이렇게 돼서 최고했다는 효과, 최고나 통지했다는 효과가 중요한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본 문서를 주고받았으면 내용 증명을 자주 보내는 것을 추천하지 않아요. 통지서나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이런 것을 자꾸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하죠? 내가 열이 받고 화가 나니까 감정에 격해져서 뭐 이게 잘 될 때는 이렇지 않잖아요. 그죠? 안 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에 격해져 가지고 문서를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징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발등을 계속 찍어요. 저희가 법원에서 소송할 때 변호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입증 책임의 원칙입니다. 누가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내가 입증해야 될 걸 상대방이 문서를 보내면서 거기다 대고 야 이놈아 네가 이렇게 한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해줬잖아 이놈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라고 막 쓰는 거죠. 열받으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해주기로 했잖아 라고 하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거예요. 그 문서는 뭐죠? 내용 증명은 내가 의사를 최고하려고 썼는데 그 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처분 문서와 관련돼서 권리 의무를 증명하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었던 거잖아라고 자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입증 책임.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래 그런 말 안 쓰면. 그래서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너 이거 안 되니까 처음부터 다 내려줘. 그런데 어떻게 되죠? 최초 합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합의가 있었고 안 돼서 세 번째라고 주장을 하면 법원 가면 이 두 번째 합의가 유효하기 때문에 네가 이걸 안 해서 원래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어내라고 하는 거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 마음은 그거지. 네가 이거를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주면 요만큼 해줄 거라고 한 거지만 그런 거를 정확하게 안 씀으로써 어떻게 되죠? 내 스스로 발등을 찍어서 손해를 감수하는 게 된다. 그래서 이 최고서나 통지서 같은 경우를 내용 증명으로 보낼 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보낼 때는 되도록이면 심플하게 쓰고 어떤 감정에 있는 것을 다 덜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득이 쓴다면 제가 지금 가르쳐드리는 요령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을 쓰시고 발신인 성명주소 쓰시고 수신 성명주소 쓰시고 그 다음에 발신인은 수신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 최고합니다라고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하시고 본문 내용을 기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모든 문서는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육하원칙에 대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뭐 때문에 어떻게 했다라고 쓰시는 것이죠. 이렇게 기재하시고 순서를 기재하면서 쓰는 겁니다. 내용 쓰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이 막 서로 엉켜서 일어나면 그것을 심플하게 쓰는 건 뭐죠?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가장 심플해요. 아니면 시간 순서가 어려우면 기본적으로 이 사람하고 어떻게 돼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메뉴에 쓰시고 그 다음에는 쟁점별로 쓰는 거.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살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쭉 해서 보통 사람들이 그걸 다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저놈이 나한테 돈을 안 준 거. 그리고 내가 다른 일 하겠다고 한 거에서 쟁점별로 있으면 그 쟁점에 대해서만 딱 분리해서 쓰면 오히려 쓰기가 편하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앞뒤를 바꿔서 시간을 기재하지 않고 쓰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곡해하게 된다는 거죠. 곡해. 내가 이때 이러고 이때 이래 써야 되는데 시간을 안 써서 문제를 딱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이 말인지 아닌지 서로 헷갈리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늘 쓰는 거지만 언제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민정수사의 모든 책임은 수신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다 서면을 정리해서 내용증명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짧게 문서학상과 관련된 원칙을 강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은 뭐 저희가 아주 단락단락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쟁점별로 끊어서 방송을 내보낼 텐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서는 어떻게 원인과 결과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함부로 쉽게 추각해서 기재하지 말고 쉽게 풀어 쓰는 습관을 가지라. 그리고 한 번 써서 그대로 하지 마시고요. 똑같은 문서를 적어도 우리가 기업을 하실 때는 3번, 4번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귀찮더라도 검토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한의 우리 역할이라고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